안녕하세요. 갈대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강석호 올해 나이 68. 그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이른바 자수성 가형 인물이었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가난한 광부 아들로 태어나 서울로 상경해 맨손으로 모래바람을 맞으며 지금의 중견 건설사를 일구어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젊은 시절 거친 현장에서 박힌 흉터들이 훈장처럼 남아있었고 그 흉터만큼이나 그의 노후는 단단하고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평생을 함께하며 고생만 하던 조강지처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석호의 삶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장성해 미국과 독일로 떠나 각자의 삶을 살기에 바빴고 성북동의 넓은 저택은 그에게 안식처가 아닌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혼자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회장님 자신을 위해 사셔야죠. 그때 나타난 여자가 바로 지금 안방에서 누군가와 은밀한 통화를 나누고 있는 아내 유엘이었습니다. 석호보다 10살 연하인 58배 그녀는 강남의 한 갤러리 관장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단아하게 올린 머리, 과하지 않은 진주 목걸이, 그리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깊은 눈빛까지. 그녀는 상처 입은 늙은 사자의 마음을 파고드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그녀와의 만남이 하늘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라 믿었습니다. 삭막했던 저택에는 다시 꽃향기가 돌았고 적막했던 식탁에는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재혼을 반대하는 자식들의 목소리는 석호에게 그저 멀리서 들리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후를 온전히 그녀에게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재혼 후 1년 석호는 이상하리만큼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평소 뒷산을 가뿐히 오르던 다리에는 힘이 풀렸고 정신은 자꾸만 몽롱해졌습니다. 해리는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몸에 좋다는 각종 한약과 영양제를 직접 챙겨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건강해야 저랑 오래오래 여행도 다니죠. 자, 이거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그녀의 미소는 달콤했습니다. 석호는 그녀가 건네는 보약 한 사발이 자신의 생명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독사발이라는 의심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 이토록 헌신하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자신의 명의로 된 경기도 가평의 별장과 강남의 상가 건물 몇 채를 그녀의 이름으로 증여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진심이야.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석호가 도장을 찍어 건네던 날 해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석호는 그것을 감동의 눈물이라 믿고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품 안에서 해리가 짓고 있었을 표정은 방금 문틈으로 들었던 그 섬뜩한 육성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석호가 두고 온 안경을 찾기 위해 서재로 향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내의 통화 내용은 석호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작업 거의 끝났어. 영감탱이 약 기운에 취해서 이제 사리 분별도 못해. 가평 별장이랑 강남 상가는 이미 내 명의로 넘겼고 이제 남은 건 이 성북동 저택이랑 비상장 주식뿐이야. 그래, 그 주식만 넘겨받으면 바로 이혼 소송 던지고 끝낼 거야. 늙은이랑 사느라 비위 맞추는 것도 이제 한계야. 석호는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다가 이내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치 떨리는 배신감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피와 살을 뜯어먹으려 달려든 거머리만 있었을 뿐입니다. 석호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 가식적인 얼굴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장에서 평생을 보낸 승부사였습니다. 지금 당장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이미 그녀의 손으로 넘어간 재산들을 영영 되찾지 못할 것이고 어쩌면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본능적인 위기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초점이 흐릿해진 눈, 떨리는 손.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아내 몰래 만들어 두었던 보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게 만들다니. 석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사냥을 시작하려는 늙은 사자의 잔혹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자신이 먹어왔던 영양제와 약들을 작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해리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녀가 사용하는 태블릿 PC와 두 번째 핸드폰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의 비밀번호는 의외로 쉬웠습니다. 그들의 결혼기념일. 석호에게는 축복이었으나 그녀에게는 거사를 시작한 기념일이었을 그 숫자를 입력하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메시지 창에는 수많은 남자의 이름과 함께 노후 자금을 어떻게 빼돌릴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모의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석호를 박제된 사자라고 비하하며 그가 죽고 나면 재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는 문서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용서 못해. 아니, 용서라는 단어조차 아깝다. 석호는 그 모든 내용을 자신의 보조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복사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해졌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의 붕괴 사고를 막으며 살아온 그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위험한 보수 공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석호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해리는 여전히 다정하게 웃으며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여보, 어제 잠 좀 설쳤어요? 얼굴이 좀 안 좋네. 여기 이 약 좀 드세요. 석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망울 속에 숨겨진 뱀의 혓바닥을 보았습니다. 석호는 미소를 지으며 차잔을 들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밖에 없네. 그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혀 밑에 약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해리야. 이제 곧 내가 차려준 이 화려한 지옥의 식탁에 내가 직접 앉게 될 거다. 폭풍 전야의 정적이 성북동 저택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석호의 복수는 이제 막 첫 삽을 떴습니다. 68세 인생의 황혼이라 불리는 나이에 그는 다시 한번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배신당한 노후를 되찾기 위한 목숨을 건 단판 승부가 이제 시작됩니다. 성북동의 아침은 늘 정갈한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개는 이제 석호에게 평화가 아닌 진실을 가리는 불쾌한 장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석호는 혀 밑에 숨겼던 알약을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습니다. 소용돌이치며 사라지는 하얀 약 조각을 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도 저렇게 허무하게 쓸려 내려갈 뻔했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해리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우아하게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석호가 증여해준 강남 상가의 임대 수익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엷은 미소는 석호가 평생 바쳐 일군 피땀의 대가를 음미하는 포식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컨디션은 좀 어때요? 아침에 드린 약이 효과가 좀 있어야 할 텐데. 해리가 고개를 들어 석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석호는 일부러 초점을 흐리고 손을 가볍게 떨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머리가 자꾸 멍하네. 자꾸 깜빡깜빡하고 당신 말대로 내가 나이가 들긴 했나 봐. 어머, 속상해라. 그러니까 제가 더 잘 챙겨드려야죠. 오늘 오후에는 가평 별장에 좀 다녀올까 해요. 공기가 좋으니까 당신 거기서 며칠 쉬다 오면 어떨까요? 석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평 별장. 그곳은 주변에 민가가 드물고 석호가 해리의 명의로 완벽하게 넘겨준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통화 내용대로라면 그곳은 석호의 안식처가 아니라 그가 조용히 정리될 장소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가평 좋지 그런데 오늘은 좀 쉬고 싶네. 몸이 천근만근이야. 석호는 일부러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해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눈빛을 반짝이며 다시 잡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미줄은 다 쳐졌고 먹잇감은 그물 한가운데서 비실거리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석호는 그날 오후 해리가 외출한 틈을 타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급 승용차 대신
오래전 은퇴하며 처분하지 않았던 낡은 트럭을 몰고 종로의 한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석호가 건설 현장 소장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내던 후배, 오마장이라 불리는 오진철이 운영하는 작은 흥신소가 있었습니다. 형님, 이 귀한 곳에 웬일이십니까? 연락이라도 주시지 않고. 진철은 석호의 초췌한 몰골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한때 건설 현장을 호령하던 사자 같은 풍채는 어디 가고 눈가에 그늘이 깊게 팬 노인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호는 진철에게 자신이 겪은 일과 어젯밤 들었던 통화 내용, 그리고 복제해온 데이터들을 내밀었습니다. 진철은 자료를 훑어보더니 이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런 죽일년들 형님, 이건 전형적인 황혼 사냥입니다. 이 여자 유혜리라는 이름도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이 바닥에서 쓰는 수법인데 재력가들만 골라서 재혼한 뒤에 서서히 약을 먹여 바보로 만들고 재산을 가로채는 꾼들이 있습니다. 진철아, 내가 바보였다. 내 마누라 죽고 외로워서 미쳤던 게지. 그 가식적인 눈웃음에 속아 내 자식들 얼굴까지 안 보고 살았어.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철은 석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형님,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쁜 놈들이 작정하고 덤비면 장사 없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형님이 드시던 그 약 당장 성분 검사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뒤를 캐겠습니다.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돈 세탁을 도와주는 공범이나 배우가 있을 거예요. 석호는 진철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저택 곳곳에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리가 자주 사용하는 안방과 서재, 그리고 거실 식탁 아래가 타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석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죽은 듯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얼마 후 해리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석호가 잠든 줄 알고 거실에서 누군가와 다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식탁 아래 설치한 도청기가 석호의 보조 핸드폰으로 생생한 음성을 전달했습니다. 응, 나야. 그 영감탱이 오늘 가평 안 가겠대. 눈치를 챈 건가? 아니, 그럴 지능은 이미 파괴됐을 텐데. 약 용량을 조금 더 높여야겠어. 이혼 서류 도장은 찍었냐고. 거의 다 됐어.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슬쩍 내밀면 돼. 이번 달 안에 성북동 집까지 넘겨받고 나면 바로 소송 걸 거야. 위자료? 한 푼도 안 줄 거야. 오히려 그 영감 치매라고 몰아서 재산 관리권 뺏어오면 돼. 석호는 이불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해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그 가평 건물 말이야. 금매로 내놨으니까 팔리는 대로 잔금은 4계좌로 쏴줄게. 우리 자기 조금만 참아. 이 지겨운 연극도 이제 곧 끝이야. 우리 자기. 그녀에게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노린 사기꾼이 아니라 공모하는 연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석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리는 평소보다 더 화사한 얼굴로 석호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복죽과 함께 어김없이 정체불명의 갈색 액체가 담긴 컵이 놓였습니다. 여보, 이거 몸에 정말 좋은 거야. 지인이 특별히 구해준 귀한 약재니까 한 방울도 남기지 마요. 해리는 석호가 마시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석호는 태연하게 컵을 들었습니다. 당신 정성이 가득한데 당연히 마셔야지. 그는 마시는 신용을 하며 입안에 가득 머금었다가 수건으로 입을 닦는 척하며 수건에 약을 뱉어냈습니다. 해리는 만족스러운 듯 생긋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여보, 얼른 기운 차려서 나랑 세계 일주 가야죠. 그쵸? 그럼 가야지. 당신이랑 가면 어디든 천국이겠지. 석호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해리의 그것보다 더 깊고 서늘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리가 준 약의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미친년입니다. 신경안정제랑 마약성 진통제를 교묘하게 섞었어요. 장기간 복용하면 인지 능력이 상실되고 치매 증상이랑 똑같이 나타납니다. 간이랑 신장도 다 망가지고요. 형님, 조금만 더 드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철의 목소리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의 진짜 정체는 알아냈나? 본명은 이숙자 55살입니다. 강남 갤러리 관장은커녕 과거에 인천 쪽에서 사기 도박판을 전전하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락하는 남자는 최철호라는 놈인데 전과 사범의 부동산 사기꾼입니다. 둘이 부부 관계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팀으로 움직이며 노인들을 등쳐먹고 살았더군요. 석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실체가 사기 도박꾼이자 노인 사냥꾼이라는 사실이 비참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진철아, 이제 우리가 덫을 놓을 차례다. 그들이 가장 탐내는 걸 던져줘야지. 무엇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내 성북동 집 명의를 넘기는 서류와 비상장 주식 양도 증서를 미끼로 쓸 거다. 그들이 그걸 손에 쥐었다고 확신하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줄 거야. 석훈은 그날 저녁 해리를 불러앉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더 멍청하고 기운 없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해리야, 내가 요즘 정신이 너무 없다. 아무래도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이 성북동 집이랑 나머지 주식들 당신한테 다 미리 넘겨주려고 해. 자식놈들 와서 싸우는 꼴 보기 싫어. 해리의 눈이 순식간에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애써 슬픈 표정을 지으며 석호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여보, 무슨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해요. 당신 건강하게 오래 살 건데 그래도 당신 마음이 정 그렇다면 제가 잘 관리해 둘게요. 나중에 당신 기운 차리면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걱정 마요.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내일 법무사 불러서 서류 정리하자고. 해리는 석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석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거실 구석에 숨겨진 카메라 렌즈를 응시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라. 내가 얻은 것은 종이 쪼가리일 뿐이고 내가 잃을 것은 내 인생 전체가 될 테니까. 석호의 노후를 건 거대한 도박이 시작되었습니다. 68세의 노장은 이제 자신의 전 재산과 목숨을 걸고 악마와의 마지막 게임을 준비합니다. 성북동 저택에는 더욱 짙은 어둠과 배신의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지하 와인 저장고는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석호는 해리가 쇼핑을 하러 나간 사이 진철이 보내준 소형 도청 장치의 수신기를 점검했습니다. 이제 저택 곳곳은 석호의 눈과 귀가 되어 해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거친 현장에서 도면을 해독하던 그 명석함으로 해리가 쳐놓은 거미줄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형님, 준비됐습니다. 최철호라는 놈, 오늘 오후에 해리 아니 이숙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바입니다. 진철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석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노후를 난도질하려던 주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석훈은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얼굴 근육을 이완시켰습니다. 멍청하고 기운 없는 죽어가는 노인의 연기를 완벽히 해내야 했습니다. 오후 4시 해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석호의 법인 카드로 긁은 것들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당신 기운 차리라고 맛있는 거 사왔는데 좀 어때요? 해리는 거실에 누워있는 석호에게 다가와 콧소리를 섞으며 물었습니다. 석호는 일부러 초점을 잃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입가에 침을 살짝 묻힌 채 대답했습니다. 왔어? 해리야, 내 정신이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하네. 아까는 당신 이름도 생각이 안 나서 한참을 울었어. 어머 세상에. 약을 좀 더 잘 챙겨 먹어야겠네. 여보, 걱정 마요. 내가 당신 곁에 있잖아요. 해리는 석호의 가슴을 토닥이며 위로하는 척했지만 석호의 가슴팍에 숨겨진 녹음기에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탐욕스러운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석호는 이어폰을 꽂고 그녀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철호야, 준비해. 영감탱이 이제 자기 이름도 가물가물하대. 오늘 밤에 법무사 데려와서 성북동 집이랑 비상장 주식 양도 서류에 지장 찍게 할 거야. 인감도장은 이미 내가 확보했어.
이거만 끝나면 내일 바로 실종 신고 내든가 아니면 요양원에 쳐넣든가 할 테니까 차대기 시켜. 석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사귀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요양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산송장으로 만들어 사회에서 격리하겠다는 그들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살인이었습니다. 영혼을 말살하는 살인. 저녁 8시 저택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해리가 고용한 가짜 법무사와 그녀의 정부 최철호가 나타났습니다. 최철호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안경을 쓰고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강 회장님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사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시더군요. 자식들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절차를 돕기 위해 왔습니다. 최철호의 목소리는 신뢰감이 넘쳤습니다. 석호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과 건설사 주식 40%를 유혜리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찍으면 우리 해리가 다 가지는 거지. 석호가 혀 꼬인 소리로 묻자 해리가 얼른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요, 여보. 내가 잘 관리했다가 당신 치료비로도 쓰고 우리 나중에 크루즈 여행 갈 때 쓸 거예요. 어서 찍어요. 석호는 인감도장을 들었습니다. 해리와 최철호의 눈에 광기 어린 탐욕이 서렸습니다. 도장이 서류에 닿으려는 찰나 석호가 갑자기 손을 멈추고 최철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최 변호사님, 변호사 자격증은 있으신가? 전과 사범이라 사법고시 패스는 힘들었을 텐데. 순식간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해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최철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석호는 구부정했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현장을 호령하던 시절의 서슬퍼런 안광이 번뜩였습니다. 뭐야? 여보, 갑자기 왜 그래요? 약 기운 때문에 헛소리하는 거예요? 해리가 당황하며 석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석호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숙자. 인천 도박판에서 노인들 등쳐먹던 이숙자. 내 이름도 잊어버린 척하느라 힘들었다. 내가 매일 아침 내 입에 쑤셔 넣던 그 독약들, 변기통에 버리는 것도 고역이었고. 석호가 품속에서 보조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리가 최철호와 공모하며 석호를 죽이겠다고 모의한 음성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사기라고. 최철호가 서류 뭉치를 챙겨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실 문이 박차고 열리며 진철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철호, 이숙자. 당신들을 사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해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강석호. 이 영감탱아.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평생 돈만 알던 내가 외로워서 나한테 매달린 거잖아. 내가 준 사랑은 진짜였는 줄 알아? 역겨웠어. 늙은 시체 냄새 나는 너랑 밥 먹는 게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알아? 석호는 울부짖는 그녀를 굽어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인 듯 아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외로움이 죄였지. 하지만 숙자야, 너는 내 재산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존엄까지 가져가지는 못했다. 내가 탐내던 가평 별장과 상가 건물들, 이미 오늘 오후에 가압류 신청 끝냈다. 내 명의로 된 계좌들도 전부 동결됐고, 최철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떨구었고 해리는 미친 듯이 웃다가 이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성북동 저택의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끌고 나간 뒤 석호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전처의 사진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정신을 차렸지? 석호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은 지켜냈지만
그가 잃어버린 인간에 대한 신뢰와 자식들과의 관계는 복구하기엔 너무나 먼 길을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때 석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아이의 전화였습니다. 아빠 소식 들었어. 아빠 괜찮아? 내가 지금 당장 비행기 티켓 끊을게. 미안해, 아빠.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석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배신과 이혼, 그리고 재산을 둘러싼 추악한 전쟁은 끝났습니다. 68세의 강석호는 이제 폐허가 된 자신의 삶을 다시 재건해야 할 시간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석호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어둠은 깊었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햇살 아래서 그는 더 이상 박제된 사자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강석호로 서 있을 것입니다. 성북동 저택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불안한 침묵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요함이었습니다. 3장의 막이 내리며 석호는 길었던 악몽에서 깨어나 진짜 세상으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거실에 감돌던 비릿한 탐욕의 냄새는 경찰이 그들을 끌고 나간 뒤에도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석호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가슴속까지 밀려 들어왔지만 지난 몇 달간 자신의 혈관 속에 주입되었던 그 독한 약 기운만큼이나 지독한 배신감은 여전히 심장 언저리를 맴돌았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진철이 석호의 곁에서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석호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움켜쥐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유해리, 아니 이숙자의 명의로 넘어간 가평 별장과 강남의 상가 건물들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경찰이 그들을 잡아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기 범죄를 입증하고 증여 취소 소송을 통해 제자리를 찾아오는 험난한 법적 공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철아, 내 인생이 참 우습지 않나. 평생을 집 짓고 길 닦으며 남들 살 곳을 만들어줬는데 정작 내가 쉴 곳은 뱀들이 따리를 틀게 내버려뒀으니 말이야. 석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강남의 대형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건설사 경영 시절부터 신뢰해온 민사 전문 변호사들을 소집했습니다. 법률 대리인들은 석호가 수집해온 방대한 양의 도청 기록, 영상 증거, 그리고 진철이 확보한 이숙자와 최철호의 전과 기록을 검토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 회장님,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닙니다. 약물을 이용한 심신상실 상태를 유도한 살인미수에 가까운 중범죄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든 증여계약은 민법상 의사 능력의 결여로 인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이므로 절대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확언에도 석호는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숙자가 숨겨둔 은닉 자산까지 낱낱이 파헤치길 원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돈으로 샀던 그 화려한 보석들, 명품들, 그리고 제3자의 명의로 빼돌렸을지 모를 현금 흐름까지 말입니다. 그 사이 유치장에 갇힌 이숙자는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해 석호가 평소 치매 증상이 있었으며 모든 증여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석호가 자신을 의부증 때문에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거짓 진술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석호는 그 소식을 듣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는 매일매일 새로운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서 대조 신문을 자청했습니다. 철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이숙자의 얼굴은 예전에 그 단아했던 갤러리 관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이 지워진 얼굴에는 악독한 사기꾼의 서슬퍼런 탐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석호 씨,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당신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준 게 누군데? 당신 치매인 거 다 소문낼 거야. 당신 회사 주주들이 이 사실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숙자는 마지막까지 석호의 약점을 잡고 흔들려 했습니다. 석호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숙자야, 아니 이숙자 씨. 착각하지 마라. 주주들이 걱정하는 건 내 정신 상태가 아니라 내 회사의 돈을 가로챈 도둑이 활개치는 거다.
내가 내게 먹였던 그 약들의 성분 분석 결과 국과수에서 정밀 감정 중이다. 내가 나를 바보로 만들려 했던 그 약이 이제 내 인생을 감옥이라는 구덩이에 쳐넣는 증거가 될 거다. 석호의 단호한 말에 이숙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석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그놈 이미 다 불었더구나. 내가 주도했고 본인은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말이야. 너희 같은 뱀들이 의리가 있을 리 없지. 이숙자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철호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아 절규했지만 석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취조실을 나왔습니다. 석호는 곧바로 가평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무덤으로 점 찍었던 그 장소였습니다. 별장에 도착하자 그녀가 사놓은 화려한 가구들과 장식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석호는 인부들을 시켜 그 모든 물건을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전부 다 태워버려.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이숙자의 흔적이 묻은 물건들을 집어던졌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옷들과 가방들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타들어갔습니다. 석호는 불길을 보며 자신의 지난 과오를 함께 태웠습니다. 68세의 나이, 노후의 편안함에 눈이 멀어 살이 분별을 못했던 자신을 향한 채찍질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재산 환수를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에 채권 가압류를 걸었고 그녀가 급하게 처분하려 했던 강남 상가의 매매 대금 역시 법원의 공탁금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낼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호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숙자가 과거에 등쳐먹었던 다른 피해 노인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철의 흥신소 역량을 총동원해 그녀에게 전 재산을 뺏기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죽어갔거나 길거리에 나앉은 피해자들의 유가족을 모았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그 악마 같은 범죄의 탑을 내가 무너뜨려 주겠습니다. 석호는 피해자들의 공동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재판은 석호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황혼의 노인들을 사냥감으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 집단을 향한 사회적 심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석호는 당당하게 증언석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인지 능력 저하의 고통과 환각 증세, 그리고 문틈 너머로 들었던 그 섬뜩한 배신의 음성을 생생하게 진술했습니다. 재판장은 석호가 제출한 녹취록과 영상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사장의 끝 무렵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숙자에게는 징역 12년, 최철호에게는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석호가 제기한 증여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석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부동산과 주식은 다시 강석호의 명의로 귀환했습니다. 석호는 법정 문을 나서며 쏟아지는 햇살 아래 눈을 감았습니다. 재산은 되찾았고 악인은 단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메워지지 않은 거대한 공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승소 판결문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빈자리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성북동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석호는 더 이상 약 기운에 취해 비틀거리지 않았고 아침마다 독이 든 약을 건네는 가식적인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넓은 저택은 여전히 혼자서 감당하기엔 지나치게 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석호는 서재에서 전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미국과 독일로 떠난 자식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재혼 문제로 자식들과 심하게 다투고 연락을 끊었던 지난 2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참 못난 아비였어.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 내 핏줄들을 밀어내다니. 석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산은 되찾았지만 무너진 아비의 권위와 자식들의 신뢰를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저택의 벨이 울렸습니다. 모니터에는 뜻밖의 얼굴들이 비쳤습니다. 미국에 있어야 할 딸 수진과 독일에서 달려온 아들 민호였습니다. 석호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자식들은 초췌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빠. 수진이 석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석호는 굳어버린 손으로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호 역시 붉어진 눈시울로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기사 보고 깜짝 놀라서 달려왔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식탁에 마주 앉은 산부녀 사이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석호는 자식들에게 사과부터 건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망령이 들었었나 봐. 너희들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다가 이 꼴이 됐어. 너희들한테 줄 재산까지 다 날릴 뻔했다. 아빠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빠 건강이 제일 문제죠. 그 여자가 먹인 약 때문에 몸이 많이 상하셨다면서요. 수지는 석호의 야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식들은 석호의 노후를 위해 자신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아버지를 모시고 외국으로 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내가 지은 죄를 갚으며 살 거다. 너희들 도움받지 않고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설 거야. 그리고 이 재산들 사회에 환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자식들은 놀랐지만 석호의 눈빛에서 완고한 결의를 읽었습니다. 석호는 이숙자 사건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재산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강석호 시니어 보호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처럼 외로움 때문에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노인들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공익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화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쌓였던 오해와 원망의 벽은 높았습니다. 특히 아들 민호는 아버지가 재혼을 고집하며 어머니의 제사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점을 서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러셨죠. 현장에서 집 짓는 건 최고였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 집 짓는 법은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그렇게 쉽게 마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민호의 뼈아픈 지적에 석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식들과 함께 지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가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숙자의 추종자들로부터 협박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녀가 가로채려 했던 재산을 다시 빼앗기 위해 최철호의 조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석호의 자식들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강석호 회장 좋은 말로 할 때 소송 취하하고 공탁금 풀어라. 안 그러면 내 자식들 목숨은 보장 못한다. 석호의 눈에 다시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뒤 진철과 함께 직접 적진으로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68세의 늙은 사자는 이제 자식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발톱을 세웠습니다. 이놈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사기는 법으로 다스렸지만 내 자식을 건드리는 놈들은 내 손으로 직접 끝장을 내주마. 석호는 그들이 숨어있는 인천의 폐공장을 찾아냈습니다. 진철이 이끄는 현장 요원들과 함께 석호는 어둠 속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최철호의 동생과 사기단 일당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이 노인네. 제 발로 무덤을 찾아왔군. 건장한 사내들이 석호를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수천 명의 인부를 다스리던 기백을 뿜어냈습니다. 무덤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갈 곳이다. 이미 이 건물 전체에 경찰이 깔렸다. 너희들이 내뱉은 협박 내용 전부 녹음돼서 실시간으로 전송 중이다. 석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찰 사이렌 소리가 공장을 에워쌌습니다. 석호는 달려드는 사내의 팔을 꺾으며 현역 시절 못지않은 힘을 과시했습니다. 자식을 지키겠다는 아비의 본능은 약 기운마저 이겨낸 듯 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석호는 병원에 입원한 아들 민호의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민호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현장의 사자 같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석호는 참아왔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배신당한 재산보다 빼앗겼던 자식의 신뢰를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석호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노후가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숙자와 최철호 일당의 잔당들까지 모두 경찰에 소탕된 후 성북동 저택에는 이른 봄의 공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석호는 매일 아침 안방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눈가에 검게 내려앉았던 그늘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고 초점이 흐릿했던 눈동자에는 다시 건설 현장을 호령하던 시절의 강인한 생명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괜찮으신 거죠? 혈색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미국 일정을 잠시 미루고 곁을 지키던 딸 수진이 따뜻한 죽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석호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재산이 단순히 지켜야 할 돈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할 가치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곧바로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하여 강석호 시니어 보호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강남의 상가 건물 중 한 층을 재단 사무실로 개조하고 진철을 보안 및 현장 조사 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진철아, 나처럼 외로움에 눈이 멀어 뱀들에게 물리는 노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겠냐. 우리는 그들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재단 설립 소식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상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황혼 재혼을 빌미로 재산을 뜯긴 할아버지,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된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석호는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복수보다 더 깊은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단 설립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석호의 건설사 주주들과 일부 이사진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회장의 개인적인 스캔들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었는데 이제는 사재를 털어 재단을 만드는 것이 회사의 경영권 승계의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강 회장님, 제발 노욕을 버리십시오. 그 돈이면 회사의 비축 자금으로 써서 신규 수주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 늙어서 무슨 자선 사업입니까? 이사회장에서 석호의 오랜 동업자였던 박 전무가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석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팡이 대신 자신의 두 다리로 꼿꼿이 서서 회의실 안의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박 전무, 자네는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걸 옆에서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내가 그 사기꾼 년한테 홀려 정신을 놓았을 때 자네들은 내 안부를 물었나? 아니면 내 주식 배당금을 걱정했나? 나는 내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기로 했네. 내 주식 전량을 재단에 기부할 것이고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걸세.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가든가 아니면 내 결정을 따르게. 석호의 서슬 펄언 기백에 이사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 또한 처음에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결정에 당황했지만 아버지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며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기꺼이 그 뜻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수감 중인 이숙자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석호는 편지 봉투를 뜯기도 전에 그 지독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편지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석호 씨, 내가 잘못했어요. 감옥에서 매일 밤 당신 생각하며 울고 있어요. 나를 여기서 꺼내주기만 하면 당신 발을 씻기며 종처럼 살게요. 제발 탄원서 한 장만 써주세요. 당신도 나랑 있을 때 행복했잖아요. 석호는 편지를 읽자마자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거래의 도구로 삼는 그 악마 같은 본성은 창살 안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석호는 변호사를 통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탄원서는커녕 그녀가 숨겨둔 또 다른 해외 비자금의 단서를 경찰에 넘겨 형량을 더 늘리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리던 날 성북동 저택의 정원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석호는 그곳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인 시니어 안심주거타운 건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고 사기꾼의 침입을 막아내며 자신의 존엄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성벽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 석호의 손을 한 할머니가 꽉 잡았습니다. 이숙자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분이었습니다. 강 회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죽으려고만 했던 제 인생에 다시 해가 뜨네요. 석호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8세, 누군가는 인생을 정리할 나이라고 말하지만 강석호에게는 이제야말로 진짜 집을 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성벽을 쌓아 올렸지만 이제는 사람의 온기와 사랑으로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성을 짓고 있었습니다. 6장의 막이 내리며 석호는 저녁놀이 지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자신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자식들과 함께 뜻을 나누는 동료들, 그리고 다시 찾은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배신이 남긴 상처는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이제 그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되었습니다. 재단이 자리를 잡아가고 시니어 주거 타운의 착공식이 열리던 여름 교도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숙자가 수감 생활 중 다른 죄수와 다툼을 벌이다 크게 다쳤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과거에 저지른 또 다른 살인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석호는 진철과 함께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를 향한 분노조차 희미해진 상태였지만 진실의 마침표를 찍고 싶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나타난 이숙자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쪽 눈에는 깊은 자상이 있었고 예전에 그 고운 피부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석호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웃으며 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강석호, 너만 행복할 줄 알아?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내 자식들도 내 그 잘난 재단도 다 불태워버릴 거라고. 그녀의 발악은 더 이상 석호의 심장을 울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의 공허한 비명일 뿐이었습니다. 석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숙자야, 너는 끝까지 사랑을 몰랐구나. 내가 나를 죽이려 했을 때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내 재산을 노리고 쳤던 그 사기 덕분에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자식들을 되찾았고 내 재산이 어디에 쓰여야 할지 알게 됐다. 그래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석호의 담담한 태도에 이숙자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타인을 증오하고 이용하는 법만 배웠기에 석호의 평온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공모했던 최철호는 이미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그놈이 내가 저지른 살인 교사 혐의까지 다 증언했더구나. 너는 이제 이곳에서 평생 나오지 못할 거다. 내가 탐냈던 내 돈은 내가 사냥감으로 삼았던 노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쓰이고 있어. 그게 내가 받은 진짜 벌이다. 석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편에서 이숙자가 울부짖으며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지만 석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밖을 나서자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른 여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착공식 현장에는 수많은 인부가 땀을 흘리며 기초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직접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돌았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는 현역 시절처럼 힘찼습니다. 그는 도면을 꼼꼼히 살피며 노인들이 휠체어를 타고도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로를 직접 체크했습니다. 회장님, 이 속도라면 내년 가을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장 소장의 보고에 석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곳의 이름을 석양의 정원이라 지었습니다. 인생의 해가 지는 시간,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석호는 오랜만에 자식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영구 귀국을 결정한 수지는 재단의 운영실장을 맡기로 했고 민호는 건설사의 경영권을 이어받아 아버지가 세운 철학을 경영에 녹여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빠, 오늘 기사 봤어요. 그 여자 결국 영원히 못 나오게 됐다면서요. 이제 정말 발 뻗고 주무셔도 돼요. 석호는 술잔을 들어 자식들과 건배했습니다. 술맛이 그 어느 때보다 달았습니다. 그래, 이제 내 숙제는 다 끝난 것 같구나. 배신을 당하고 재산을 잃을 뻔하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지만 나는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다.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사람이 많은 부자 말이다. 식사를 마치고 석호는 홀로 성북동 저택의 서재에 앉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전처의 사진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당신이 있었으면 아마 나보다 더 멋지게 해냈을 거야.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자식들 잘 지키고 나 같은 사람들 돕다가 천천히 갈게. 창밖으로 여름밤의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배신과 독약으로 물들었던 이 저택은 이제 사랑과 용서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석호는 편안하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더 이상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았고 악몽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칠장의 막이 내리며 68세 강석호의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노후는 사기꾼이 설계한 무덤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한 아름다운 낙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가장 치열했던 전쟁은 그렇게 가장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가을의 전령사가 성북동 저택의 단풍나무를 붉게 물들일 무렵 경기도 양평의 나지막한 언덕 위에는 거대한 백색 건축물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강석호가 자신의 전 재산과 영혼을 쏟아부어 건설한 시니어 안심주거타운 석양의 정원이 완공된 것입니다. 68세의 강석호는 오늘 건설사 회장이 아닌 재단 이사장으로서 생애 마지막 낙성식 현장에 섰습니다. 회장님, 설계도대로 오차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2층마다 설치된 24시간 응급 호출 시스템과 인공지능 이상 감지 센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장 소장의 자부심 섞인 보고에 석호는 안전모를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건물 구석구석을 직접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휠체어가 걸림돌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문턱 없는 바닥, 시력이 침침한 노인들을 위해 대비감이 강하게 설계된 복도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사기꾼이나 외부 침입자를 철저히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까지. 이곳은 그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배신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아버지를 지켜내겠다는 약속의 산물이었습니다. 낙성식 당일 수백 명의 노인이 초청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숙자에게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피해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석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약물에 취해 떨리지 않았습니다. 쩌렁쩌렁한 그 울림은 현역 시절 건설 현장을 진두지휘하던 사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68살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의 손에 쥐어진 독사발을 보았고 제 평생의 업적이 단 한 장의 위조 서류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저의 승리 선언문이자 여러분의 새로운 고향입니다. 이제 누구도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용해 재산을 뺏거나 존엄을 짓밟지 못할 것입니다. 청중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홀로 버티다 사기를 당했던 노인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석호는 그들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상처 또한 완전히 아물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불청객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숙자의 뒤를 봐주던 어둠의 세력들이 재단의 기부금을 노리고 다시금 협박을 가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재단 홈페이지를 해킹하고 석호가 과거 건설사 운영 시절 저질렀던 사소한 편법들을 침소봉대하여 언론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아무래도 그쪽 놈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진철의 우려 섞인 보고에 석호는 호쾌하게 웃었습니다. 진철아, 내가 이 재단을 만들 때 내 목숨줄까지 내놓았다는 걸 그놈들은 모르는 모양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지만 나는 이미 내 과오를 세상 앞에 다 고백했다. 경찰과 검찰에 먼저 연락해라. 모든 회계 장부와 내 개인 통장 기록을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숨길 게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는 법이다. 석호의 정면 돌파는 주요했습니다. 스스로 투명성을 증명하며 수사에 협조하자 오히려 협박범들의 배후가 드러나 줄줄이 엮여들어갔습니다. 배신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정직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낙성식을 마친 밤 석호는 타운의 옥상 정원에 홀로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100가구의 노인이 입주하여 새로운 가족을 이룰 것입니다. 석호는 결심했습니다. 성북동 저택을 정리하고 자신도 이곳의 1호 입주자가 되기로 말입니다. 화려한 저택보다 상처 입은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저녁 식사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성북동 저택을 정리하던 날 석호는 텅 빈 거실 한복판에서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해리와의 가짜 결혼 생활이 이루어졌던 안방, 그녀의 배신을 처음 목격했던 서재.
모든 공간에는 아픈 기억이 서려 있었지만 석호는 그 기억들을 상자에 담아 봉인하듯 차분히 짐을 쌌습니다. 그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감옥에서 8년형을 살고 가석방된 최철호의 전처였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모습으로 석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 회장님, 제 남편이 저지른 죄를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빼돌렸던 돈 중에 일부가 제 아이들의 수술비로 쓰였습니다. 그 돈만큼은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서라도 갚을 테니 제발 저희 아이들만은 노여워하지 말아주세요. 석호는 한참 동안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배신자의 가족이라며 당장 쫓아냈을 테지만 지금의 석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부인, 죄는 지은 사람이 받는 것이지 가족이 받는 것이 아니오. 그 돈은 내가 이미 사회에 환원한 셈 쳤으니 잊으시오. 대신 아이들을 정직하게 키우시오. 그게 나한테 갚는 유일한 길입니다. 석호의 너그러운 처사에 여인은 오열하며 물러갔습니다. 배신은 복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초월로 완성된다는 것을 석호는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양평의 석양의 정원으로 이사한 후 석호의 일상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사장이었지만 다른 노인들과 똑같이 배식줄에 서서 밥을 먹고 공동 텃밭에서 상추를 길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강 회장이 아닌 석호 형님 혹은 석호 씨로 불렸습니다. 석호 씨, 오늘 상추 농사가 아주 풍년이야. 고기 좀 구워야겠어. 옆집에 사는 전직 교사 김영감이 외치자 석호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지요. 제가 오늘 막걸리 한 판 내겠습니다. 그들은 저녁마다 모여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평생 번 돈을 주식으로 날린 이야기, 그리고 먼저 떠난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까지. 그곳에는 더 이상 숨길 비밀도 가식적인 가면도 필요 없었습니다. 석호는 이곳에서 비로소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외로움을 치유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숙자의 최후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교도소 내에서 지병이 악화되어 가석방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결국 쓸쓸히 옥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인도할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석호는 잠시 침묵하다 진철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진철아, 그래도 한때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이다. 연고자가 없으니 우리 재단 이름으로 장례만이라도 소박하게 치러주거라. 무덤 앞에 이름 석자는 남겨줘야지. 그것은 사자로서의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석호는 그녀를 증오하는 마음조차 이제는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그녀가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가 꽃이 되어 석양의 정원을 피워냈으니 어쩌면 그녀는 석호의 인생의 가장 가혹하면서도 확실한 스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강석호의 나이 72이 되었습니다. 석양의 정원은 이제 전국적인 시니어 주거의 모델이 되었고 석호의 자식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철학을 이어받아 재단을 훌륭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석호는 텃밭에 물을 주다 잠시 벤치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예전에 그 독약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평생을 달려온 육체의 한계인지 심장이 조금씩 느리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도면이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들어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나는 배신이라는 독을 마셨다. 하지만 그 독은 역설적이게도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해독제가 되었다. 재산은 핏줄보다 가벼웠고 핏줄은 사랑보다 무거웠으며 사랑은 용서보다 깊지 못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떠나지만 이 정원에 남겨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나의 가장 큰 재산이다. 그날 저녁 석호의 방에 수진과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석호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민호야. 아빠는 이제 정말 행복하다. 너희들에게 물려줄 건 이 재단과 내 이름뿐이지만 그것이 너희 인생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아직 정원 꽃 구경도 다 못하셨으면서. 딸의 눈물에 석호는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돈으로 보지 마라. 그리고 외로운 사람을 보면 꼭 손을 잡아줘라.
그 손 하나가 한 사람의 우주를 구할 수도 있단다. 그날 밤 강석호는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전처가 손을 잡고 강원도 삼척의 푸른 바다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배신도 약물도 돈에 미친 괴물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파도 소리와 눈부신 햇살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양의 정원 입주민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석호 이사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은 고요했습니다. 석호는 책상에 엎드린 채 창밖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자세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지켜낸 존엄에 대한 만족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석호의 유언대로 화려한 화환 하나 없이 재단 노인들의 눈물 어린 배웅 속에 치러졌습니다. 그의 묘비명은 소박했습니다. 여기에 평생 집을 지었던 남자 강석호가 잠들다. 마지막에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떠났다. 강석호가 떠난 뒤에도 석양의 정원에는 매일 아침 해가 떴습니다. 배신으로 얼룩질 뻔했던 한 노인의 황혼은 수많은 이의 노후를 지켜주는 거대한 등대가 되어 영원히 빛났습니다. 68세에 시작된 그의 진짜 인생은 그렇게 가장 위대하고 따뜻한 전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